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롤스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게 지금 13, 14, 15에 세 번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트레이트로 나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를 얘기하면 평등은 일반적으로 결과의 평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건 자원을 나눠주자 이 얘기고, 자유하면 소극적 자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개입하지 말아서 부자가 자신의 자유를 막 실현할 수 있게 해주자, 간섭하지 말자.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둘은 원칙적으로 되게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 예, 평등은 결과의 평등 쪽 생각을 하면 빈자들 원하는 거고, 이건 부자들 원하는 거거든요. 대립관계라고. 이해가 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이걸 갖고 고민했습니다. 우리 한 사회 구성원들은, 한 사회 안에는 분명히 빈자 부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부자만 위하는 자유를 추구할 건지, 정부가 정책으로, 아니면은 빈자만 위하는 평등을 추구할 건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그때 롤스가 뿅 하고 등장합니다. 롤스. 존 롤스예요. 이 사람이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하면 한 사회 내에서 공존시킬 수 있을까? 이해됐죠?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의론. 진짜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그 책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롤스 책을. 참 진짜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만나 뵙거나 아니면 인강에서 그 전 원서를 읽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정말 내용이. 자, 보시면 롤스가 이런 정의 원칙, 도대체 정의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중요한 용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뭐라고요? 원초적 입장. 이 원초적 입장, 자,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롤스 정의론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1번 원초적 입장, 2번 무지의 배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 용어 이름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용어를. 이게 뭐냐면, 순수 절차상의 정의가 보장되는 상황, 무지의 배일과 상호 무관습적 합리성. 다시 뭐라고요? 무지의 배일, 상호 무관습적 합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무지의 배일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무지는 모른다는 뜻이고 배일이라는 가려놓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 우리가 정의로운 게 진짜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완전히 가려야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봤더니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 이걸 우연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사회적 지위, 형편, 재능, 가치관,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 되는 거야.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롤스가 제일 나쁘게 봤던 것이 상속제도라고 봤어요. 상속이나 증여제도.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대표적인 사건, 여기다가는 제가 얘기를 쓰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그 우리 비행기에 그 던지기 소녀들 있잖아요. 예, 언니는 접시를 던지고, 땅콩을 던지고, 그 다음에 동생은 물컵을 던지고. 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뭐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우연적으로 얻은 이 우연적 요인들, 왜? 그것도 맞죠. 예, 우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서 자기도 사장님 된 거거든요. 이해됐나요? 거기 보면 그때 그 뭐 박창진인가? 거기에 이제 스튜어디스 대장하던 남자,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자, 보면 진짜 그 여자들이 거기다 막 던지기를 했었을 때, 그 던지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봤더니 분리되어졌다고 보는 이 무지의 베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쟤하고 나는 달라. 그래서 쟤한테 내가 이걸 던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지의 배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지위, 형편, 재능, 가치관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다 내려놓고 쟤하고 나는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정의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잣집 딸이야. 부잣집 딸이었을 때 내 정의는 뭘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아갖고서 이 부잣집 사장님으로 계속 잘 살다가 나중에 저 막 던지기도 내 맘대로 막 하고, 그렇죠? 던지기도 막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업수이 여기다가 힘없는 사람들 업수이 여기다가 내 자식한테 또 그거 물려주는 게 그걸 정의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정의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원초적 상황 중에 이 무지의 배일을 치고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우연한 요인들을 다 없는 상태, 무지의 상태.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만 정의가 뭔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숙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안 그러면 자기 입장에 대한 정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롤스는 개인의 이해타산만을 중시하는 존재, 시기심, 이타심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결과의 평등이 왜 이상적인 줄 아세요? 인간이 이런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 쪽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 거 띄워줘야 되잖아요. 부자가. 그거 싫은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이걸 나눠주냐 이거야. 자, 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었었는데 무지의 배일은 들었다 많이 나왔다. 원초적 상황 가운데 뭐가 있다? 입장 가운데 무지의 배일이 있다. 자, 정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이 원칙을 잘 봐야 돼. 자, 원칙 1원칙, 2원칙, 2원칙 안에 기회균등 원칙, 최소 극대의 원칙. 자, 원칙 크게 몇 개요? 2개. 그 다음에 2원칙 두 번째 원칙 가운데 기회균등, 최소 극대의 원칙이 있다. 여기를 봤더니 1원칙은 평등 자유 원칙. 다시 뭐라고요? 자,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지? 국가가 시장 안에 웬만하면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등되거나 동등한 수준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게 그게 좋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 안에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인데, 그게 뭐가 있다? 기회균등과 최소 극대 원칙이 있다. 그럼 기회균등은 뭐냐?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자,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회균등은 이게 기회평등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박창진 사무장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디모 항공사의 그 딸내미들처럼 사장이 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그게 꼭 그 회장님의 아들 딸들만 사장 회장 되는 거 아니고, 그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거기 사장님 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재밌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나라가 그게 강한데, 너무 희한한 게 회장 아들이 회장 되지, 기업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 부하 직원 맨 밑에서 뭐 해서 이렇게 쫙쫙 올라갔던 친구라고 해도 절대 회장은 못 돼요. 죽어도 못 됩니다. 예. 아들만 딸만 회장 됩니다. 우리 S그룹 좀 보세요. 예. S그룹, 뭐 H그룹 기가 막히죠. 롤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요번에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만 뭐 무슨 외고 나오고 무슨 외국인 학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걔네들만 우리 사회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나머지 우리 자식들은 뭐 하는 거죠? 예.
그렇지. 걔네들 하청이에요. 하청. 안타깝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걔네들만 로스쿨 갈 거고요. 걔네들만 유학 갔다 와서 뭐 MBA, 하버드 이런 프렌드 갖고서 이 사회 지도자가 된다고요.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님들도 가만히 보세요. 이번 대통령님도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고. 예.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야?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용어를 잘 보세요. 평등주의적 분배 근거 제공하는 원칙인데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거 worst of, 이걸 최소 수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극빈층들, 남성에 대한 여성,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남성에 대한 여성,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 가장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더 좋은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롤스는 정의 원칙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원칙 해보자. 근데 이 원칙에선 반드시 소외자들이 등장한다. 그럼 이 원칙 해야 된다. 그럼 이 원칙 내에선 어떻게 이거 해보고 그거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최소 극대의 원칙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 이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됐고, 이와 같은 관점은 개인의 기본적 요거 시험에 나왔죠. 롤스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먹혔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면서도 뭐 한 거지? 이런 최소 극대화의 원칙의 워스트오프, 이런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되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롤스가 위대한 거예요. 본인이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롤스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본 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연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 우연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 제도가 상속증여라고 본 거야. 상속증여. 나 아무것도 노력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요. 돈 벌려고 애들 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 되고, 아버지가 회장님이니까 나도 회장님 되는 거야. 아버지가 던지기 하니까 나도 던지기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물적 초기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소득과 재산을 축적시키는 요인이라고 봤고, 이건 천부적인 행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이걸 재배분해야 된다. 상속세, 증여세를 잔뜩 물려야 된다. 사실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듣기, 야, 내 자식한테 내가 재산 이만큼 물려주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한도가 넘어서가지고 아무 무능한 사람의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S그룹 회장이 되고 던지기 선수가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걸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걔네들은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전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정해서. 자, 그렇게 얘기했다. 로버트 로직 얘기가 등장합니다. 요것도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름이 로버트 로직입니다. 아이, 성질 참 나쁘게 생겼죠. 이름이 벌써. 이 사람이 평생 롤스하고 싸움질을 해요. 어떻게 싸움질을 했냐면, 롤스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하란 얘기죠. 세금 잔뜩 걷어라. 부자들 얘네들한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배제를 시켜줘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로직은 반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유지상주의 국가론. 뭐라고요? 자유지상주의. 너 롤스 틀렸어. 국가는 절대 시장 안에 개입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둘이 연락에 싸웁니다. 이해됐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시험 문제 볼게요.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할까? 적자유는 국가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롤스가 무슨 자유를 주장했겠어요? 롤스가 적극적 자유 주장한 거예요. 롤스가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최소 수혜자들이나 또는 여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 부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시험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볼게요.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맞죠? 그 제2 원칙은 뭐예요?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 원칙 안에는 다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극대의 원칙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초적 입장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부자를 위한 자유와 부자들도 자유 누린다. 대신에 그 자유는 어떻게 적절하게 제한이 되는 거죠. 자기 세금 좀 내갖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빈자들을 위한 평등도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제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이번 20회 시험에 이게 나와갖고 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었어.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예요. 그게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시 따라해보다, 인간다운 생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34조 1항에서. 다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럼 인간다운 생활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먹어야 될 양이 있고 최소한 따뜻하게 지내야 될 온도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걸 다시 뭐라고? 생존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이요? 생존권. 다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걸 무슨 권?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한테 보장해 줘야 될 국민의 권리를 무슨 권? 생존권이라고 하더라. 생존권. 무슨 말인지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 사회적 적절성은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시 얘기한다면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해줘야 적절하겠는가야. 아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적절이란 말이 등장해요. 적절성. 이 적절은 다시 개인적 적절성이 있고 사회적 적절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적절성은, 자, 나는 하루에 밥을 5공기는 먹어야 내 배가 불러, 내 생존이 돼. 그 개인적 적절성이야. 이해됐죠? 근데 사회적 적절성은 뭐냐면 그 개인적 적절성을 고려 안 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얘, 쟤, 내 다 해가지고 다 밥 한 공기씩만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원회예요. 이런 걸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뭐 하는 거지? 합의해서 적절성의 수준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 다분히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게 시험에 나왔죠. 객관적으로 적절성의 수준을 정합니다. 여론이 통계 자료 같은 걸 딱 갖다 놓고서, 야, 봐라, 사람은 이만큼만 먹으면 충분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해됐나요? 개인적인 적절성은 다분히 주관적인데 사회적 적절성은 다분히 객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왔다. 여기 봤더니 복리 생존권 지지, 여기 보시면 사회적으로 형성한 다분히 객관적인 합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주관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객관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만큼만 이 사람한테 국가가 주면 얘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사회적 적절성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신체 정리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 생존권 지지같이 우리 인간다운 생활 이퀄 생존권 지지. 봤더니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관계를 묻는 걸 좀 봐야 돼요.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자, 봤더니 빈자에 대해 공공부조대를 운영할 때 이게 문제가 터지는데, 빈자에 대한 적절성 가치의 추구는 비례적 평등 가치와 상충될 수 있어. 무슨 소리지? 자,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공공부조제도가 나쁜 게 뭐냐면, 공공부조제도는 대표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반영돼요. 무슨 평등이요? 결과의 평등이 반영됩니다. 공공부조제도. 왜 결과의 평등이 반영되냐? 개인의 욕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네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니네 가구가 최저 생활 유지하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충분해. 끝. 욕구나 기여나 능력, 그 중에서도 욕구에 상관없이 자원을 어떻게 주고 끝내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결과의 평등 가치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공부조제도는 무슨 가치 실현을 하는데 유리하다고요?
결과의 평등 가치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럼 보세요. 공공부조 제도 운영하면 결과의 평등 가치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이해됐죠? 가치 실현에는. 근데 비례적 평등에는 불리한 거예요. 왜? 욕구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있어야지 살아. 내 욕구는 200만 원 있어서 산다고. 우리가 비례적 평등 기여 욕구 능력이라고 하는 자원 배분의 기준에 따라 자원을 상이하게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난 한 달에 200만 원 있어야 사는 거야. 그런데 국가는 뭐 하는 거지? 나한테 12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자에 대한 적절성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비례적 평등, 그 중에서도 욕구와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욕구. 기억하셔야 돼.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추구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추구는 특히 공공부조화 제도와 관련돼서는 공공부조 제도는 무슨 평등?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데는 좋은데, 사회적 적절성으로 공공부조 제도 운영을 할 때 뭐 최저 생계비 같은 걸 정하잖아요.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합의한 거지 내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다? 비례적 평등 가치가 상충된다. 아우,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이 효율성이요. 아우, 효율성은 정말로 14회 때 시험 한번 나오다 한참 있다 17회 때 나왔는데, 17회 때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막 기절을 했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자, 하나도 안 어려워.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효율이란 말과 일단은 효과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효과가 무슨 뜻이에요? 효과성, 효율성.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효과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뭘 수립하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안에 어떻게 내가 이 계획을 시행해서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뭘 수립한다고요? 목표를 수립하더라. 자, 우리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계획을 집행했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그걸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효과성은 무슨 뜻이야? 이게 결과 가짜입니다. 결과 가짜. 즉, 다 제공하고 난 맨 마지막 결과로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다시 한번,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다. 효과성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목표 달성 정도. 반면에 이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저 좀 잠깐 볼게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투입 대비 산출의 이야기예요. 다시 뭐의 얘기라고 여러분?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나 또는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그 부가가치가 높으면 효율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110원을 얻었어요. 100원을 투자해서. 그럼 10원어치 효율적인 거야. 이해됐죠? 얘는 전적으로 뭐지? 경제적 개념, 화폐적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다시 얘기하면 효율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뭔 소리인지 정리됐죠, 여러분?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 가치에 효율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 돈 얘기하는 효율성을 따질까? 돈 얘기하는 효율성을 왜 따질까? 사회복지 정책 하려면 정부가 뭘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러니 효율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효율성의 종류가 두 가지다. 첫 번째, 수단적 효율성. 두 번째가 배분적 효율성. 이걸 다른 말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더라. 자, 우리 정책은 아까 전에 수단이라고 공부했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수단적 효율성은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에다가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효율적이래야 되겠지. 100원 투자했으면 110원 얻어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사회복지 정책 특성상 사회복지 정책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 효율을 달성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수단적 효율성이라 그래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요양원에 할머니가 누워 계셔. 와상으로.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제가 하나 봤는데 할머니 하나당 1년당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투입되는 비용이 1년에 본인 일부 부담금 다 포함하고 2천만 원이 넘어요. 노인 하나당. 자, 그럼 2천만 원을 쓰는 거야. 할머니한테 2천만 원 썼어. 1년 살아 계셨어. 2천만 원 썼더니 또 2년 살아 계셨어. 3천만 원 썼더니 또 2천만 원 썼더니 살아 계셨어. 벌써 한 5년 썼더니 1억을 쓴 거예요, 할머니한테. 썼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게 효율적이라면, 제도가 효율적이라면 이 할머니가 한 5년째쯤 됐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돈도 벌고 그래 줘야 그게 효율적이죠.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잖아. 할머니 계속 그러시다가 계속 2천만 원씩만 쓰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거기다 뭐라고 있죠? 정책은? 돈을 쓰고 있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 수단적 효율성이라는 게 효율적이지 않지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지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비효율적이라도 된다. 그게 수단적 효율성이다. 이게 사회복지 정책만의 특성이에요. 만일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수단적 효율성을 반영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린 그래요. 뭐 자활 사업 같은 걸 진행하잖아요. 그럼 자활 사업 하면 이 자활 사업 진행할 때 주로 이제 노숙자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돈 계속 써야 돼요. 계속 돈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활을 하느냐.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 극히 적어요. 극히.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게 바로 수단적 효율성이다. 자, 수단적 효율성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수단적 효율성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목표 효율성.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운영 효율성이다. 다시 목표 효율성. 시작. 이 목표 효율성을 다른 말로 대상 효율성이라고도 해요. 자, 목표 효율성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원이 투입이 되어지는데 이 자원을 정말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할당을 해주느냐 얘기야. 즉 필요한 사람한테 자원이 가면 목표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목표에 그 자원이 가주면 그냥 효율적이라고 봐주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얘기일까? 아까 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할머니한테 이 누워 계신 할머니한테 이 돈을 계속 쓰는 거야. 써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게 만들면 그런 건 효율적으로 보자. 이해가 됐나요? 자, 운영 효율성하고 목표 효율성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사업 추진을 해봤었을 텐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운영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업비, 운영비. 이걸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고 있죠. 그게 사업비를 다른 말로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 얘를 간접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자, 이 운영 효율성은 뭐냐?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다면 최소한 운영비를 줄여야 돼. 운영비를 줄인다는 소리는 그 여윳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대신에 이걸 통해서 직접비, 즉 사업에 투여되는, 즉 대상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걸 운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 급여 중에서 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가 있어요.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금, 현물급여가 있어요. 자, 시험에 이 현물급여, 현금급여의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목표효율성이 좋을까요? 현금? 현물. 자, 정부가 우리가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다시 뭐 하고요? 뭐? 재화와 서비스를 현물이라고. 얘는 돈 주는 거죠, 현금은. 그럼 잘 보십시오. 할머니가 있으면 이 수급자 할머니한테 정부에서 쌀을 사다 주는 거야. 그럼 정책 목표가 뭐지? 쌀 사다 줬으면 할머니 이거 갖고 배고픈 문제 해결하세요. 그게 정책 목표겠죠. 설마 쌀을 사다 주면서 이거 갖고 막걸리 해 드세요라고 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정부에서. 배고픈 문제, 즉 이 배고픈 문제 해결이 정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그 쌀을 받아서 뭐 할 거야? 밥을 지어 먹음으로써 배고픈 문제 해결을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참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정책 대상한테 정부가 수립해놓은 정책 목표 달성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자, 반면에 운영효율성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운영효율성은. 자, 쌀을 한 포 갖다 주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보세요.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 거지? 쌀을 사야 돼. 쌀을 사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 경매를 맺지. 경매가 아니라 공고를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이 쌀을 그 뭐지 경쟁하게끔 해서 사들여야 되고 그거를 창고에다 가둬뒀다가 그럼 창고 인력 필요하죠? 창고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자동차에 실어 갖고서 그걸 각각의 집집마다 다 하나하나씩 배달을 해줘야 돼. 뭐가 많이 들어가죠? 간접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급여는 운영효율성이 정말 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은 좋은데 운영효율성은 낮다 기억해야 돼. 또 한 가지. 자,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는 어떨까요? 현금급여는 목표효율성이 어떨까요? 현금급여는 할머니한테 자 할머니 쌀을 사 드세요라고 돈을 줬습니다. 할머니한테 돈을 준 거야. 쌀 사 드세요. 정부의 정책 목표는 할머니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돈을 준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 돈을 받자마자 뭐 하죠? 아싸 웬 돈이 생겼네 이러고서 밖에 나서 막걸리를 사 드시고 그 돈을 갖고 담배를 사 피우시고 또 더 나가서는 자기 손자 용돈도 주고 이런 정책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다 그 돈을 쓸 개연성이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현금급여는 목표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반면에 운영효율성은 어떨까요? 운영효율성은 높아요. 공무원 한 명만 있으면 돼. 그거 어떻게? 공무원 한 명이 수급자 A 통장에 넣어주고 B 통장 넣어주고 C 통장 넣어주고 그다음 자기 통장도 좀 넣죠. 예, 우리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저 양천구청에서 장애인 연금 그렇게 빼돌리고 한 일이 있었어요. 예, 이 통장 저 통장 그다음 자기 통장. 그렇죠. 요새 은행에서도 그거 하더라고요. 예, 저 통장 이 통장하고 자기 통장에도 막 이렇게 돈 넣고. 예, 아주 요새 유행이야. 은행에서도 하고 뭐 기업에서도 하고 뭐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하고 뭐 예.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인력 하나만 쓰면 되니까 간접 비용이 덜 들어가는 운영효율성은 뒤따 높은 거예요. 자, 제도로 따지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가 있어요. 사회보험제도는 목표효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회보험제도 목표효율성. 사회보험제도는 목표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럴까? 자, 우리 사회보험제도 앞으로 설명을 하면 다 국민연금제도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사회보험제도의 제일 선두격되고 대표가 되는 게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면 자, 국민연금의 급여가 노장유반 아까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급여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을 주는 목적을 우리 국민연금법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노인이 되어져서 소득을 상실했었을 때 그 상실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연금을 주는 거야. 주는데 자, S그룹 회장님도 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자, 그분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으면 그 돈을 쓸까? 20조 원 있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들어와요. 그럼 어떡하지? 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까? 모르겠죠?
자, 정책 목표는 뭐였어? 이 사람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주는 건데 정책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낭비되는 돈이 되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병원 약국 간 걸 요양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S그룹 회장님 병원에 들어가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병원에 특급 병실에서 이렇게 서비스 받으시다가 나오시는데 이분한테 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거야.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그럼 이 돈에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회보험제도는 이 목표율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너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반면에 운영효율성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운영효율성은 뒤따 좋아요. 여러분 왜 좋냐 보세요.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공공부조제도가 운영효율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단위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돕는데도 부족해요. 자산조사를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명씩 두려고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있어요. 읍면동 단위로. 그런데 우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서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보험 혼자서 다 징수하고 다녀.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은 지사도 시 군구별로 하나씩만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본부라는 게 시도별로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 본부죠. 본부가 이제 저 강원도 원주시 방곡동에 하나 있고, 체계 자체가 상당히 간촐합니다. 이해됐나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많다. 적어요 사회보험은.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는 운영효율성은 좋은데 어떻다? 목표효율성은 뒤따 나빠요. 반면에 공공부조제도는 운영효율성이 어떨까요? 목표효율성이 굉장히 높아. 이유가 뭐죠? 이거 안 주면 이 급여를 못 받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야 다.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할당이 돼서 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급여를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 목표효율성이 좋은데 운영효율성은 굉장히 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 풀들이 너무 커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현금, 현물,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이 사회보험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선별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물급여와 공공부조제도와 선별적 사회보장제도, 선별주의는 목표효율성은 좋은데 운영효율성은 낮다. 오케이? 반면에 현금급여와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또는 보편주의는 뭐가 높은데 운영효율성은 좋은데 목표효율성이 꽝이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 반드시 세상 결단 시험에 꼭 등장한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됐다. 그 다음에 자, 그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요거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알았죠?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요게 17회 때 나와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배분적 효율성. 이걸 다른 말로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걸 파레토 효율 최적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많이 힘들죠, 여러분? 예,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우리 진짜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한 데서 시험 문제 3 내지 4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뭘 했냐면 이 사회복지 정책을 이야기한 큰 틀을 지금 공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사회보장론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알았죠? 자, 다시 이쪽을 보시면은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뭐냐? 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자, 국가가 정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부자들이 손해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반면에 기회의 평등 같은 거 추구하고 소극적 자유 추구하는 자들이 정책을 잡으면 빈자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때 효용이란 말이 나와. 효용. 다시 뭐라고요? 효용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효용이 무슨 뜻일까요? 효용. 이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다 경제학 공부 안 하셨으니까 모르죠.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사과를 하나 먹어요. 뒷담 맛있어. 근데 2개째 먹어요. 그 뒷담 맛있다 정도가 어떻게 줄어들어. 3개째 먹으면 어떻게 또 뒷담 맛있다 정도가 더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한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자원 하나를 더 투입 또는 소비했었을 때 효용은 satisfacti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만족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우리 명품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 처음에 한 개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몇 개 있으세요? 선생님은? 한 개요? 어디 거 있으세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디 거 있으세요? 예? 뭐요? 펭귄이요? 그럼요. 텐디도 명품에 들어가나요? 그 명품이구나. 텐디도. 우리 선생님은? 비몽사몽 브랜드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 게 있으십니까? 명품. 우린 역시 복지사들이다. 진짜 완벽한 복지. 명품 가방 있으신가요? 이야, 내가 명품이야. 이야, 우리 선생님은요? 명품 가방 있어. 분명 있어 지금. 없구나. 야, 역시 우리 사회복지사다워. 역시. 처음에 명품 가방 하나를 가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2개째, 3개째, 4개째, 5개째 전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안에다만 고이 모셔놨던 명품 가방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막 써댑니다. 막 절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내에서 이렇게 활보하시면서 특히 전철 타시면서 명품 가방 갖고 다니는 분들은 명품 가방 숫자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명품 가방 어디다 놓죠? 예, 그렇죠. 진열을 하든지 가방에다 뭐 둘둘둘 싸가지고 다시 가방에다가 가방을 넣어갖고 다시 집어넣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예, 바로 그겁니다. 효용은 자꾸 감소한다고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이 효용을 여러분들은 만족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만족도. 자 보면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부자 것을 뺏어서 빈자한테 줘요. 그럼 부자의 효용은 떨어지겠죠. 대신에 빈자의 효용은 높아지겠죠. 자,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사회 구성원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아니하면서 사회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극대화된 지점, 그걸 파레토 효용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한다면 부자의 효용이 감소되어 말아야 돼요. 부자도 감소되지 말아야 돼요. 빈자도 감소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부자 걸 걷어서 빈자한테 주잖아요. 그럼 부자의 효용이 감소되죠. 근데 빈자의 효용은 높아지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파레토 최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파레토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효율적, 비효율적.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거, 소득 재분배를 우리는 2차적 분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자 걸 빈자한테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걷어서. 이게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 정부가 개입해갖고 부자 거 걷어들이는 거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야. 파레토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자, 이 파레토 효율적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효율을 달성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라가 부자래야 돼. 나라가. 저기 노르웨이나 아니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뭘 갖고 있죠? 유전을 갖고 있어요. 그 노르웨이에 가면요, 여러분 기름값이 유전을 갖고 거기가 뭐냐면 그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하는 우리 세계 3종류 중에 하나인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영국하고 노르웨이가 그 기름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원유를 생산을 해내니까 기름값이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기름값이 우리나라 2배가 넘어요.
노르웨이의 기름값이. 기름을 생산해내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이런 거야.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어요. 여기 국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자의 것을 걷어서 빈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 국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빈자한테 줘서 빈자 효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 효용은 감소되지 않겠죠? 감소되지 아니하면서 얘 효용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파레토 효율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 뛰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방법이 뭐냐? 부자한테 걷어서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얘 효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파레토 최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부자한테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극간 나누자. 극간.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 나눠놓고 야 200만 원 버는 사람 너는 3%만 내. 대신에 1억 버는 사람 넌 50% 내.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3%를 내라고 하면 6만 원을 걷어들이는 건데 6만 원 걷어들이면 얼마나 아직도 194만 원 있는데 1억 버는 사람한테 50%를 걷어들여도 5천만 원 남아 있는 거잖아. 다시 얘기한다면 각별로 효용, 그 만족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놓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파레토 효율은 이룰 수가 없지만 이 파레토 효율을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 때 극간별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대로 봅시다. 파레토 효율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건데 효용이 최적화된 배분 상태, 효용은 만족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되지 못하는 지점, 즉 모든 사람들의 효용이 극대화에 이르는 상태를 갖다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 하고 싶으려면 부자한테 세금 걷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아까 노르웨이 얘기했지만 이 나라는 왜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냐 하면 이 돈을 전부 복지에다 쓰는 거예요. 빈자들을 위해서. 부자들 니네 효용은 내가 건들지 않을게. 대신에 그 돈 갖고 빈자의 효용을 잔뜩 끌어올려 줄게. 이해됐죠? 자원 많은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시장 내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내에서 자원의 자발.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효용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거죠, 만족도니까.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선행위 있잖아요, 자선, 자발적인 자선. 이 자선도 뭐다? 효용을 감소시킬까 안 감소시킬까? 얘도 안 감소시키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가 좋아서 자선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가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지 걸 뜯어가는 게 아니라 나서서 지가 자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누군가의 효용은 감소될 것, 이런 의미에서 자 밑줄 긋습니다.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소득 전배 정책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 알겠나요? 다만 뭐 이건 밑에 이건 별로 중요치 않은 얘기고, 됐습니까? 자선 행위도 파레토 효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정부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선 활동, 요것이 뭐다? 이것도 효율을 개선시키지, 효율이 아니라 파레토 효율을 망가뜨리지 않더라. 자, 파레토 효율 뭔지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끝났다. 요 국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자유방임주의 국가, 야경 국가 앞에서는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봤더니 1776년에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얘기했다.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알 거예요, 그죠?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미국에서 언제 끝났다? 경제 대공황 터지면서 끝났다. 앞에서 했다. 그렇죠? 그 자유방임주의 국가관이 바로 야경 국가다. 야경 국가.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 없이 시안과 국방만을 수행하여 국민의 사유 재산 보호의 기능만 해야 된다는 국가관 됐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장 실패가 등장하더라. 이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공부해 볼 거예요. 이번 20회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봤더니 10, 11, 12, 17, 18, 19, 20, 17, 18, 19, 20, 21에도 꼭 나올 거다.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은 실패했다. 시장의 반대가 국가라 그랬죠. 국가가 왜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여기서 공부해 볼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